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교로 이제 기본 강좌 이제 3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31강은 이제 30강에서 저희들이 뭐죠, 이제 그 부동산 투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논했었잖아요. 그리고 29강에서는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논했었어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과 화폐 시장 가치라는 두 가지 이제 투자 분석할 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결정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라는 이 데이터와 관계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할 때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할 때는 그 먼저 이제 분류하는 체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뭐 다시 한번 그 개략적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 지문으로 참 종종 언급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논할 때는 두 가지 이제 그 구분이 되는데, 그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이제 기준이 이제 있어요. 그 기준이 그 화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그 화폐의 시장 가치 있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요런 거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그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고려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복잡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 게 좀 단순하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비할인 기법이라 그러고,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을 이제 할인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할인, 할인. 그러면서 이제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논리가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중개사 시험 쪽은 두 가지로 명칭 쓰는 것 같아요. 어림셈법이라는 용어랑 이제 비율 분석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걸로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기출된 표현이 이게 제일 많으니까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 논리로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근데 어림셈법이라는 논리는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첨가해 보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림셈법은 승수법하고 그 수익률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승수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그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회수 기간이라 해서 얘를 단순 회수 기간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회수기간법. 그러니까 승수하고 이제 회수 기간은 이제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승수값이 크면 클수록 회수 기간도 길어지는 거야. 그럼 좋지 않은 방법이 결론이겠죠. 회수 기간이 짧으면 짧아서 투자자는 좋은 거니까. 투자자는 이제 그 다음에 투자한 돈을 몇 년만 회수하느냐도 관심 있겠지만은 투자한 자본이 과연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률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회계적으로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다라고 뭐 비슷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률법. 그리고 이제 비율 분석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율 중에서 많은 비율이 있지만 그나마 이제 대부 비율하고 이제 뭐죠? 이제 부채 감당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위주로 출제되다가 가끔 이제 채무불이익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말고 이제 더 뜨문뜨문 등장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에 대한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은 계산 문제 형식으로 특별하게 뭐 세게 나오지 않는 한은 다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순현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도 나오죠. 순현재가치법입니다. MPV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PI법 이렇게 이제 약칭을 쓰고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부 수익률법 IRR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순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옛날에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중 투자 분석 기법에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었어요. 그럼 고려하는 방법은 이제 그 4개가 있어야 되잖아. 오지선다니까. 근데 여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는 3개가 있죠. 순수내라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려하는 방법에 여기 보면은 이제 숭수가 어림셈법상의 숭수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회수안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적인 차이를까지 조정하면서 회수 시간을 파악하고 싶다 해서 나온 개선된 방법이 현가의 수익안법이라고 있어요. 현가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그 할인 기법에는 그래서 순, 수, 내, 현이라는 요 4가지에 대한 종류를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고려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고려하지 않는 어림하고 비율 분석법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선택하셔야 돼. 난이도가 계산 문제가 좀 세게 나왔을 때가 이쪽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이 정도로 나오면은 나는 안 풀겠다라는 현장에서의 과감성도 좀 필요합니다. 뭐 다 풀 필요는 없어요. 뭐 100점 맞는다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자격증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한 점수를 항상 강조하지만 과목별로 67.5에서 72.5가 그 중개사법만 빼놓고 67.5에서 72.5 형성되는 게 가장 이제 최고의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할 때까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다닐 수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스킵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그러한 내용이 좀 있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 근데 최근에는 그런 과감하게 스킵할 정도의 난이도 센 것은 나오질 않았고 지문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개념 위주로 나올 때는 이걸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기 있는 거 보도록 하겠어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 그 어림셈법적인 논리와 비율법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어디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어림셈법에 대한 논리입니다. 어림셈법이 페이지 323에 이제 나와 있어요. 책이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부터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논점이 좀 부담돼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지금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현금 흐름을 지난 시간에 논했지만은 취득하고 처분하잖아요. 그럼 취득과 처분 사이 운영 기간을 만약에 10년 동안 잡는다. 그럼 10년치를 다 계산하면은 추정하면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현재와 10년 후의 가치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럼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림셈법상의 논리는 1년치 소득만 가져가는 겁니다. 한 해 소득. 한 해의 소득만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거야. 그냥 1년 장사하고 쫑친다 봤을 때 단순한 내용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줄 정도로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통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한 해 소득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처분을 고려하는 게 아니야. 그럼 처분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그 처분 시에 대한 취득과 처분 사이의 공백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은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림잡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간단하게 방법이다 보니까 1년 한 해 소득만 가져가고 처분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굳이 시간적 차이를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림셈법상에는 이제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숭수가 있습니다. 숭수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을 논하는 거야. 그럼 뭐를 이제 회수하는 겁니까? 할 때 숭수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숭수법에 대한 논리는 이제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을 장사하면서 번 돈 가지고 회수해야 돼요. 그럼 취득할 들어간 투자액을 위로 잡고요. 그리고 장사해서 버는 것이 소득이잖아. 소득을 밑으로 잡아가지고 투자한 돈을 소득으로 나눈 것이 이게 뭐다? 이게 숭수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숭수에 대한 이제 종류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 숭수 종류를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324페이지에 책이 좀 부족한데 34페이지에 거기 숭수가 종류가 4개가 있어요. 숭수 종류가 4개가 있으면은 그 역수관계에 있는 수익률도 4개가 있어야 되는 그 3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첨가를 시켜야 됩니다. 책에 있는 거를. 우리 책은 그 비율 분석법에 들어가 있는데 비율 분석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를 저기 숭수 안에 같이 이제 짝꿍이니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이제 조소득 숭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계처럼 조라 하지 마시고 총으로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숭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숭수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왜 4가지가 나오냐면 우선 우리가 공부하실 때 소득이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하셨잖아.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가능 총소득하고 유효 총소득은 둘 다 총소득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 논리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총소득이죠. 어떤 소득을 명칭 집어넣다 달라지는 거니까 둘 다 총소득이니까 총소득 집어넣고 이게 숭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명칭에 꼭 숭수란 말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총소득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숭수를 이렇게 붙이시면 돼. 총소득 숭수가 나옵니다. 그럼 총소득 숭수는 공식이 완성이 되겠지. 왜? 숭수가 되려면은 항상 소득이 밑으로 가고 투자액이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소득 숭수니까 총소득을 어디로 깐다? 밑으로 까는 거야. 그리고 투자액을 위로 덮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꼭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가, 유, 순까지는 무슨 투자? 총투자고 세전부터는 뭐다? 지분투자 논리다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당연히 총소득 논리다 보니까 무슨 투자를 집어넣어야 돼? 총투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총소득 숭수란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나눈 값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또는 총소득 숭수는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칭 그대로 표현을 해요. 다만 이거를 이제 계산 문제로 뜨는 경우가 있어. 그럼 계산문 뜰 때는 이 총소득이 이제 어떤 총소득 가지고 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심을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총소득 그냥 하면은 가능 총소득도 총소득이고 유효 총소득 총소득인데 그럼 어떤 소득을 구하는 건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출제위원들이 총소득 숭수를 가지고 계산 문제 뜰 때는 이거를 가능으로 하라 또는 유효로 하라고 명시를 조건으로 해주게 됩니다. 조건대로 하면 돼.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작년 거 29회 때 한번 기준에 풀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총소득 숭수,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 그러면 총소득 가지고 한 것이니까 마무리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무슨 소득 가지고 또 만들어야 돼? 그쵸? 순영업소득 가지고 또 만들면 돼. 그럼 여기다가 순영업소득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숭수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가해순전을 알면은 그냥 숭수는 나오는 겁니다. 가해순전에다 뭐만 붙여라? 숭수만 붙여라. 순영업소득 숭수야. 근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순자만 들어가도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순, 소득, 숭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이죠. 그럼 순소득 숭수니까 이게 순이 나왔잖아요. 그럼 소득을 밑으로 까는 게 숭수라 그랬어요. 그럼 순영업소득 밑으로 까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면 돼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이제 짝꿍이 이제 투자액을 덮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순영업소득과 무슨 투자랑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죠? 총투자랑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총투자를 여기다가 덮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순소득 숭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또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칭 그대로네요. 구조적으로 잘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총투자 마무리됐고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었잖아요.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이것이 누구에 대한 몫이었더라고요? 저당 투자에 대한 몫이었었어요. 그럼 저당 거 털어냈으면 이제 이제 누구 몫이 나왔다? 내 몫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또 이제 무슨 숭수가 나오겠어? 저당권 총투자 개념 마무리됐어요. 저당권 털어냈으니까 그 세전 있죠. 그럼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숭수만 붙이면 돼. 세전 그냥 명칭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세전 현금 수지에다 뭐만 붙이면 된다? 숭수만 붙이면 돼. 그럼 숭수를 붙여야 되는데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세전을 밑으로 깔아야 되잖아. 숭수니까.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밑으로 깔고 위에다가 무슨 투자액을 덮어야 된다 그랬죠? 투자인데 무슨 투자 덮어야 돼?
그쵸. 이제는 이제 세전부터는 이제 저당권 털어냈으니까 내 몫이야. 지분 투자를 위에다가 덮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현금 수지에 대한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은 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그 이제 마무리가 나오겠지? 그럼 세후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아요. 세후 현금 수지에다 뭐만 붙이면 된다? 승수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럼 길긴 한데, 그럼 여기 세후 현금 수지까지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깔아버리면 돼요. 세후 현금 수지 깔고 그럼 뭐를 덮으면 돼? 그쵸? 투자액을 덮어야 되는데 무슨 투자? 지분 투자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구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계산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해석도 이제 할 수 있느냐 막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소득 승수부터 시작해서 가이순전후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 것이 가이순전후라는 이제 소득에서 이제 뭐다? 총순전후라는 4개의 승수가 나오는 겁니다. 총순전후, 총순전후. 근데 전부 다 승수만 붙이면 돼요. 총승수, 순승수, 세전수, 세후승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총순전후인데 총순까지는 총투자를 위에다가 덮고 세금이 붙어있는 세전승수랑 세후, 세금부터는 뭐다? 그 지분 투자를 덮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집을 꼭 풀어보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승수가 나왔잖아. 그럼 승수하고 이제 역수 관계 있는 게 있어요. 역수는 정반대를 말하죠. 이게 이제 뭐였더라고요? 이제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수익률법은 이제 몇 %냐고 논하는 거잖아.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이 과연 몇 %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럼 이것도 당연할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투자액을 밑으로 깔고 소득을 위로 가꾸면,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뒤집으면 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뒤집으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림셈법이 승수하고 수익률이 서로 역수관계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럼 승수를 잡는 게 중요한 거야. 가유순 전후에서 총순 전후라는 4개의 승수가 나오면은 그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은 승수를 통해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거꾸로만 생각하시면 돼. 거꾸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각 승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의 명칭을 알아두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4가지 승수가 이제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뭐죠 이제 수익률도 4가지 수익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표에는 이제 쭉 설명이 이제 돼 있죠. 아까 이제 324페이지에 책은 뭐 승수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역수에 해당되는 이제 수익률에 대한 논리는 뭐 그냥 밑에 그 구성요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꼭 알아두셔야 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승수가 있고 수익률이 있는데 이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의 명칭이 아직은 통일이 안 된 게 있어요. 보편타당하게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용어가 통일이 안 된 것도 있더라. 근데 그거를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뭐를 본다? 수익률에 대한 논리를 보는 거야. 그럼 먼저 책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승수가 4개니까 4개의 승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당연히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총소득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냐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시험에 내는 게 일반적이야. 왜냐하면은 회계학에서 이런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야. 회전율. 이 명칭은 꼭 안 바뀌더라고요. 회전율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 총자산이라는 것이 총투자액과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승수하고 총자산 회전율이 역수니까 이걸 뒤집으면 돼. 그럼 뒤집으면 총투자인데 여기서는 이 명칭을 그대로 존중해가지고 밑에다가 총자산을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의 역수니까 위에다가 무슨 소득? 총소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란 어떻게 표현한다?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집으면 돼. 승수를 뒤집어. 그리고 순소득 승수가 나왔으면 요구에 해당되는 역수도 당연히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출제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다가 최근에도 언급한 용어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책에 나온 것처럼 얘를 총투자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총투자니까 이제 종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감정평가에 연관돼서 그래요.
종합 자본, 자본 보통 생략하고 종합 환원율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 환원율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환원율은 감정평가에서 따로 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가 있고 역수가 종합 환원율이야. 뒤집으면 밑에다가 뭘 집어넣어? 총투자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당연히 뭘 집어넣어야 돼? 순영업소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종합 환원율이란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조. 순소득, 승수, 역수, 종합환원. 뒤집어. 근데 이때 종합환원율을 최근에 출제원들이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종합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 아니냐? 그 무슨 투자 개념이야? 총투자 논리야. 총투자 집어넣고 그리고 얘가 수익률이 아니냐? 그래서 이를 총투자 그냥 수익률법, 총투자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종합환원율이라고 나오면은 일반적인 명칭이지만은 총투자 수익률 나오면 얘는 종합환원율하고 같은 내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총투자 논리는 마무리됐어. 이제 무슨 투자 논리가 나오겠어? 지분투자 논리가 나오겠지. 그럼 요거의 역수. 세전승수에 해당되는 역수.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어떤 명칭을 쓸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순영업소득이 배당전 소득이고, 부채세금이 은행에 대한 배당이고, 세전은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액이 아니냐. 그래서 그 명칭 한번 그대로 써볼까? 그래서 세전은 지분에 대한 배당 아니냐. 그래서 지분투자를 꼭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분투자액에 대한 배당률. 그래서 그냥 줄여가지고 지분 배당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지분 배당률을 많이 썼으면은 요거는 이제 공식은 뒤집으면 되잖아. 세전승 역수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지분 투자 깔고 뒤집어. 세전 현금 수지를 위에다가 덮으면은 지분 배당률이 완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지분 배당률을 이제 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요거를 세전이다 보니까 이거 세전 수익률 쓰는 경우도 있고 세전에 대한 논리. 왜냐, 이게 수익률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분 환원율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 환원율. 요 세 가지가 이제 같은 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분 배당률이란 말을 제일 거의 일방적으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됐는데, 여기 책에 오류가 이제 기출문제 오류가 쓴 책도 있어요. 그럼 세후승수의 역수가 뭡니까? 라는 거야. 세후승수의 역수는 그동안에 29회 때인가? 20몇 회 때인가 전까지는 세후승수의 역수가 출제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특정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명칭 그대로 존중해서 세후현금 수지에다가 승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 세후 붙이자. 그 수익률법 아니냐. 그래서 세후 수익률로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동안에. 그 세후 수익률. 그러면 이제 공식이 세후 승수의 역수가 세후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뭐 뒤집으면 되겠지. 지분 투자를 밑으로 깔고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를 이제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시켰었어요. 근데 4년 전인가 처음 이게 등장했었지. 근데 세후 수익률로 나오지 않았고, 뭐로 나왔냐면은, 어차피 얘도, 세후도 이제 지분 투자 개념 아니냐? 그 지분 투자를 집어넣자는 거야. 지분 투자 집어넣고, 지분 투자 집어넣는데, 지분 투자에 대한 배당액은 위에서 세전수 역수를 썼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뭐 지분 투자하고 수익률법이니까 지분 투자 수익률을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는 명칭이 나오면은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있을 거야. 이거를 세후 수익률로 이해하셔야 돼. 근데 상당수 책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지분 배당률로 이제 잘못 써가지고 이제 설명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명칭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림셈법에 대한 논리는 어차피 이제 많은 문제를 풀면서 내 걸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도 문제를 푸실 때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냐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강조해드린 가유순 전후야.
가유순 전후. 가유순 전후를 알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그 내용이 접근이 가능해요. 왜? 가유순 전후를 통해서 뭐가 나왔다? 어림셈법상에서의 이제 숭수하고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그럼 가유순 전후가 잡으면은 숭수가 4개 있잖아. 소득분의 투자액이니까. 그보다 총순 전후라는 4개가 나온 거야. 총순 전후. 그러면 총순 전후를 명칭 자체를 어디로? 각각마다 밑으로 깔고, 그리고 해당되는 투자, 비교되는 투자액을 총투자 지분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해순 전후를 통해서 총순 전후 이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수관계 있는 게 있잖아. 우리가 숭수가 있으면 바로 역수관계 있는 게 어림셈법 구성 요소니까 명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소득 숭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 즉 회전율. 순소득 숭수 역수는 종합환원율. 그리고 세전숭수의 역수는 지분배당률. 세후숭수 역수는 세후수익률.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명칭 써놨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이제 종합환원율은 총투자 수익률과 지분투자 수익률을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더 알아두시면 이제 뭐 더 성공적입니다. 그러면은 숭수를 보면은 숭수하고 수익률 관계 볼게요. 역수 관계 총, 회, 순, 한, 전지, 후후. 그래서 가유순 전후라는 5가지 소득에 의해서 지금 이제 어림셈법에 대한 논리가 조합이 4개씩 나오죠. 총회, 순한, 전지, 후후. 총회, 순한, 전지, 후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엄청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 계산도 나오고, 지문도 나오고, 뭐 가로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를 완벽하게 숙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하나는 했어요. 어림셈법,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어림셈법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율분석법이 이제 단계별로 또 연결을 시켜서 논해야 되잖아. 이 비율분석법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326페이지에 있네요. 많은 비율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차차차. 이 비율분석법에 대한 논리가 이게 나중에 금융론하고 그 감정평가에도 연결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계적인 비율이 있지만은 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실 것이 거기에 이제 대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비율은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비율. 다만 이 대부비율이 그동안에 이제 명칭이 통일이 이제 안 된 것 같아. 그러나 제일 많이 표현한 비율이 대부비율이라는 명칭입니다. 대부비율. 대부비율 그동안에 출제했던 제가 명칭 한번 말씀드려 볼게. 대부비율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저당비율로 낸 적도 있어요. 저당비율, 그리고 융자비율, 차입비율, 그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 그리고 이제 대출비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출제원마다 이제 선호하는 그 용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출제원들은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명칭을 쓰고 싶어. 다른 거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통 LTV라는 LTV죠. 이 명칭을 보통 써주게 됩니다. 론 투 밸류라 그러죠. 론 투 밸류, LTV. 그래서 거기 대부비율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비율에 대한 논리가 나오면 공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으셔야 돼요. 원래는 이게 론이죠. 론, 대출의 융자액이야. 그 투, 뭐뭐의 대안이고, 밸류가 가치잖아. 근데 이제 대출 받기로 담보로 정한 부동산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론 투 밸류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밑에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번호 그대로 내면 아마 이렇게 지문이 나올 거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융자액의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해석하면은 결국 이 부동산 가치가 뭘 말하냐? 총투자를 말하겠지. 총투자. 그리고 융자액은 무슨 투자? 저당 투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대부비율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이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부비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대부비율 해놓고 바로 밑에 개념이 쭉 나와 있어. 한 줄짜리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한다라고 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용칭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동그라미 1, 2, 3, 4번은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비율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도 자주 나와. 왜? 대부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야.
커진다. 그럼 구매력이 커졌으니까 수요가 증가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죠. 대출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이제 LTV가 60%다. 근데 부동산 가격을 10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했어. 그럼 대출을 얼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논리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부비율이 60%니까 10억에 대한 60%가 얼마다? 6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대출을 받으니까 구매력이 커져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에서 또 논했던 지렛대 효과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렛대 효과 무슨 뜻이었었죠?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에 미쳐버리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다 그러면서 대부비율이 증가하면은 지렛대 효과 크기는 커진다 그랬어요. 동시에 모두 커져요. 위험도 커진다. 라는 설명을 이제 논한 것이 동그라미 이제 거기에 3번, 2번이겠네요. 그럼 앞에 다 했던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비율도 급격히 증가된다 놓고 부채비율이라는 요소가 밑에 양가로 2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세트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이제 대부비율이야. 이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방금 밑에 나왔었죠? 부채 비율이 나왔어요. 이 부채 비율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총 투자액이 만약에 그 5억이다. 저당 투자액이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5억짜리가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은 3억을 받았다. 그럼 내 돈은 얼마 투자한 거야? 내 돈은 2억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대부비율은 몇 %입니까? 그러면 전체 5억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3억이니까 대부비율은 60%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게 대부비율인데 비해서 그럼 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냐? 이걸 논하는 겁니다. 이게 지렛대 효과 할 때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부채 비율은 뭐냐면은 내 돈분의 지분 투자분의 남의 돈, 저당 투자에 대한 논리죠. 지분분의 저당이야. 이거는 지분이 누구 돈이다? 자기 자본, 내 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당이 남의 돈, 타인 자본이지. 그래서 이제 지분 투자분의 저당 투자액에 차지하는 비율이고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이고 회계적으로 이것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내 돈이 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냥 내 돈분의 남의 돈이 뭐라고요? 이게 부채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돈분의 남의 돈. 근데 이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얘네들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례관계. 프로스는 비례관계를 말해요. 왜? 대부비율이 높아지잖아요. 대부비율이 어디를 차지하는 거냐면은 여기 요 위에가 대부비율이 들어가는 거야. 대부비율이 높아지면은 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인 내용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근데 이거는 같이 공부하실 것이 뭐냐면은 이 부채비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비율이 있어요. 반비례. 이게 지분 비율이야. 지분 비율은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말합니다. 지분 비율 또는 자기 자본 비율. 그러면은 당연히 대부 비율이 전체에서 남의 돈이면은 지분 비율은 내 돈분 전체에서 전체 총 투자액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분 비율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겠지? 그럼 왜 그러냐? 지분 비율이 높아지면은 요것이 높아지는 거야. 요게 높아지면은 부채 비율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과 이 지분 비율은 세트가 되는 겁니다. 세트.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대부 비율이 만약에 20%다. 그럼 부채 비율은 몇 %에 해당되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몇 %겠어요? 그럼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간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대부가 20이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이 있지. 대부 비율이 부채 비율의 위에 들어가. 위에. 그럼 남의 돈이 20이라는 뜻이야. 여기가 20. 그럼 내 돈은 얼마라는 뜻이야? 남의 돈이 20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돈? 내 돈. 지분 비율은 몇 프로? 80%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 대부 비율 나오면 지분 비율 나와요. 그럼 얘를 이렇게 삥 돌린 거지. 그래서 이제 대부 비율이 20이네. 그럼 내 돈 비율은 80이네. 그럼 20을 80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는 2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부가 20이네. 바로 남의 돈은 80이네. 내 돈은 80이네. 그럼 대부 비율이 만약에 50%다. 그럼 부채 비율은 몇 %가 될까요? 라는 거지. 그럼 똑같은 논리야. 대부가 50이네. 그럼 내 돈도 얼마야? 내 돈도 50이야. 그럼 50을 50으로 나눈 거잖아. 대부가 1로 가고 5에 가고 지분은 밑으로 가니까 그 나누면 1이 나오죠. 1이면 100%가 되는 겁니다. 대부가 60이야. 그럼 부채비율은 이제 논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부가 50이야, 60이야. 그럼 부채비율은 몇 %냐? 대부가 60이야. 그럼 내 돈은 40이 돼. 그럼 6을 40으로 나누게 이렇게 나눈 거니까 얼마다? 150%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부가 80이야. 그럼 부채비율은 몇 %가 될까요? 남의 돈이 80이야? 내 돈은 얼마? 당연히 20이겠지. 합치면 100이 돼야 되니까. 그럼 80을 20으로 나누면 얼마? 4. 그러니까 400%가 나오는 겁니다. 대부 비율이 90%야? 그럼 당연히 부채 비율은 이제 지분 비율이 10%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얼마? 900%가 나오는 거지. 대부 비율이 100%야? 그럼 내 돈 하나도 없어. 그럼 결국 이거는 무한대라고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은 전부 다 이제 부채 비율은 무한대로 표시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특징. 보세요. 대부 비율이 20, 50, 60, 80, 90, 100 점점 커지고 있죠? 부채 비율은 어떻게 돼? 25, 100, 150, 400 점점 커지고 있잖아. 때문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비례 관계가 있고 지분 비율과 부채 비율 간의 관계는 부채 비율이 점점 작아졌더니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은 점점 커졌잖아. 그러니까 지분 비율과 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대부하고 부채 비율 엄청나게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출제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간의 관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걸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 대부 비율하고 이제 서로 같이 엄청 이제 문제가 별도로 나오는 유명한 비율이 나오죠. 오른쪽에 3번의 부채 감당률이야. 비율 분석법에서 나오는 비율 중에 대부 비율과 이 부채 감당률 두 가지만 알아도 웬만한 거는 다 맞힐 정도로 의미가 이제 강하더라고요. 이게 부채 감당률. 이게 원어가 뭐냐면 부채 서비스의 감당 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 어차피 개념은 단순해요. 그리고 이게 부채가 뭐냐면 부채 서비스예요. 뎁 서비스 커버리지 레이트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부채 서비스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 있잖아. 그럼 요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감당하는데 뭐가? 소득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비용이니까. 소득이 무슨 소득? 바로 있는 순영업 소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과 서비스 사이의 짝대기를 이렇게 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채 감당률이란 밑에다가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놓고 위에다가 순영업소득을 이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에 대해서는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온 거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또는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채 감당률의 개념이 나오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제 판단하는 건데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이제 2번, 3번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얘가 이제 그 의사결정의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는 전부 다 1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100% 1. 1보다 크다는 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당연히 위의 숫자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 위의 숫자가 더 크다는 것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뭐가? 순영업소득이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어떻다? 남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이게 부채 감당률에 대한 표현입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뭐 조금 더 심화되는 것은 뭐 문제 같은 거 풀면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 두 가지가 엄청나게 이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두 개를 결합해서 계산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개념, 순영업소 부채에서 몇 배가 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의사결정은 1 가져간다. 1보다 크면은 순이 요거를 감당하고 남는다. 1보다 작으면은 순이 이걸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그럼 이게 1이면은 순이 서비스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만 감당한다는 뜻이야. 나이당 배당액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제 심화해서 한번 해보고 두 가지가 에이스야. 대부 비율과 부채 감당.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채무불이행률이 나와요.
이 채무불이행률은 그 부채 감당률하고 목표의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서비스액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그 여쭤보는 데 비해서 채무불이행이 조금 더 확장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은 그 사업하다 많이 발생되는 비용이 여기 마이너스가 공실 경비 서비스의 소득세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업 경비하고 요게 좀 많이 들어가요. 이게 두 가지가 대부분의 비중인데 그 영업 부채 서비스액만 감당을 물어보는 것은 그 순영업 소득과의 관계를 통한 부채 감당률인데 영업 경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즉, 요 두 개를 감당할 수 있냐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럼 두 개를 감당하려면 바로 위에는 뭐가 한다? 유효총수득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불이행률은 뭐하고 뭐 영업 경비하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 두 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를 물어본 거야. 그러려면은 경비 앞에 있는 소득, 유효총소득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역시 이제 개념이에요. 어떻게 한다? 채무불이행률이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얘는 나누기니까 당연히 뭐 가지고 판단하죠? 1 가지고 판단해. 얘는 1보다 커야지 긍정적, 작아야지 긍정적이야. 당연히 작아야지 긍정적이죠. 왜? 소득이 밑에 있는 거니까. 명칭이 불이행률이라서 그래. 그럼 1보다 작다. 그럼 아래 숫자가 더 큰 거지. 그럼 채무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채무불이행률이 이제 가끔 이제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 뭐 공식만 잠깐 나왔지만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최근 양가로 5번에 총자산 회전율이 있죠. 그게 여기 있잖아. 원래는 총자산 회전율이 어림선법상의 총수 역수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여기 들어갔어야 돼요. 영업경비 비율은 뭐 거의 잘 되지는 않는데 영업경비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감당하는 거야. 뭐가? 왜 총소득이. 그래서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다 어디서 나온 공식이야? 다 가위순전에 나온 공식이야. 가위순전을 알면 다 문제를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뭐 공식만 잠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 제일 먼저 뭐 하라? 가위순전을 잡아라. 가유순전후. 이게 잡히면 뭐가 잡힌다? 어림셈법상의 숭수가 잡힌다. 왜? 가위순전후에서 명칭 그대로 총순전후 숭수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총순전후. 그 숭수가 잡혔어요. 그 어림산법에서 숭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잡힌다. 왜?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다만 명칭만 보시면 되겠죠.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이렇게 가유순전후, 총순전후,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이렇게. 그러니까 어림산법 끝난 거야. 나머지는 연습 얼마나 하시느냐 그 관건이에요. 비율 분석법에도 다양한 비율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대부비율과 부채 감당 두 가지가 엄청나다. 대부비율과 부채 감당력.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 기타적인 상황 중에 그나마 조금 나오는 채무불이행. 그래서 대부채. 이 대부채 세 가지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부비율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부비율 자체는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 전체에서 남의 돈이 차지한 비율인데, 대부비율은 무슨 뭐하고 부채비율 간의 파트너십을 꼭 발휘하라. 대부비율, 부채비율. 대부비율 높아지면 부채비율 커지는 거 숫자가 나오더라. 별거 없어요. 그 부채 감당률은 이제 의사결정 1, 개념하고 1, 나머지는 계산. 채무불이행률도 의사결정 1, 그쵸? 개념과 의사결정 1, 나머지 계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유순전후, 총순전후, 총회, 순환, 전지, 후후, 대부채. 가유순전후, 총순전후, 총회, 순환, 전지, 후후, 대부채.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머릿속의 내용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저 가위순전후부터 시작해서 어림선법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요것만 칠판 하나가 4문제가 출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꼭 3문제 정도는 출제를 해요. 이렇게 투자론 비중 중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이거는 막판에 특강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해드린 자료만 가지고 하셔도 뭐 충분한 것 같기는 합니다. 복잡하게 해서 안 푼다 그러면. 그래서 최근 이제 314페이지에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